자, 친구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1904년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 이후에 1907년 파란색으로 1907년 이때를 60갑자로 하면은 정민년입니다. 이 정민년에 고종은 얘들아, 고종의 입장은 얼마나 속상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황제라고 하고 나라를 뭔가 개혁해 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이 한일 의정서 1차 한일협약 그리고 2차 한일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까지 빼앗아갔어. 나는 허락도 안 해줬는데 내 신하라는 사람이, 조선의 신하라는 사람이 조선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고종 빨리 여기 도장 찍지, 오히려 자기한테 협박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고종은요, 이 일본의 이 불법적인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여기에 특사를 파견했냐 하면, 그때 당시에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평화를 위해 논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고종은요, 우리나라 조선을 대표해서 이상설, 이위종, 이준, 이 세 사람을 밀사로 선정하고 한 명씩 따로따로 헤이그로 보냅니다. 일본에서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헤이그는 일본의 그런 만행을 여러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헤이그까지 떠났습니다. 이때 뭐 비행기가 있니 뭐가 있니, 그냥 뭐 기차 타고 가고 배 타고 조금 갔다가 다시 배 타고 가고 거의 뭐 한 달 반여를 달려가지고 네덜란드로 갔다고 해요. 가서 그 회의에 도착해서 뭐 여러가지 일본의 만행을 알렸으면 좋았으련만, 헤이그 특사는요, 그 회의 장소에, 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배가 늦어져서? 걸어가는데 늦어서? 시간이 늦어서?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이, 또 각국의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빼앗긴 나라가 아니냐, 들어올 수 없다, 입구부터 입구컷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 강대국들을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묘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상설, 이위종, 이준 이분들은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면 일본에게 잡혀 죽으니까요. 결국에는 한 분은 자격을 했고요, 한 분은 중앙아시아를 떠돌다가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요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헤이그 특사로 파견돼서 조국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실을 일본이 알았으니까, 일본이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걸 구실로 고종을 폐위시킵니다. 폐위시켰다는 게 죽였다는 게 아니죠, 그죠? 왕에 대해서 내려오게 하고 그의 아들인 순종을 왕으로 강제로 즉위시키는 거죠. 이 순종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약해요. 그리고 똑똑하지도 못해.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바지사장 허수아비로 세워준 거죠. 그리고 나서 1907년도에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1904년 1차, 1905년 2차 한일협약을 했으니까 이번에 몇 차니? 그래,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면 공부하기 참 쉬웠을 텐데 이것들이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한일 신협약, 이렇게 우리 공부하기도 어렵게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민년에 체결된 7개의 조약, 그래서 정민 7조약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통감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뭐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일 신협약 이후에 통감이 우리나라에 무슨 권을 가지게 됩니까?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얘들아, 인사권이 뭐니?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임명하고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일본인 통감이 우리나라 관리들을 임명하는 거야. 너는 무슨 장관?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장관이 아니라 차관은요, 일본인의 차관을 둡니다. 너희들이 한자 쓰는 거 싫어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능하면 한문을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인 차관 이렇게 하면은 약간 기니까 1인 차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차관 이렇게 씁니다. 이 정도는 너희들 읽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장관은 우리나라고, 뭐 우리나라여도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다 친일파겠지. 차관은 아예 그냥 일본 사람들을 두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일본 놈들 멋대로 정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07년도에는요, 우리나라에 군대를 해산합니다. 참. 조선인의 이름으로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 일본이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해산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고종의 폐위와 그리고 군대 해산을 이유로 정민년에 다시 한번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정미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리고 1909년에는 기유년에는 기유각서가 체결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빼앗기게 되고요. 1910년도에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한일 병탄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이나 조선이 아니라 그냥 일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통감부를 없애버리고 총독부를 만들게 되니 이것이 그 유명한 조선 총독부 되겠습니다. 한일병탄은요, 뭐 한일병합조약, 뭐 한일, 뭐 합병, 한일합병, 한일, 아무튼 뭐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병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병합된 게 한탄스럽다, 약간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선생님은 한일 병탄이라고 쓰긴 쓰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뭐 한일 합병이라고 나와 있나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또 일본 애들이 정말 야비한 게 뭐냐면은, 야, 이쯤 되면 그냥 너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 해, 뭐 이렇게 좀 강압적인 입장을 취하기 싫어가지고 일진회, 야, 하여간에 일진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일진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로 구성된 단체예요. 이 일진회를 구성해서 일진회가 우리 조선들 일본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한일 병탄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친일파 새끼들이, 일진의 놈들이 우리나라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우수한 문화와 우수한 뭔가 뭘 가지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하면서 지배권을 완전히 넘기는 형식으로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씁쓸하죠. 선생님은 역사가 이렇게 끝났다면, 역사의 서술이, 우리나라 한국사의 역사가 이렇게 씁쓸하게 끝났다면 역사는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고 정말 가슴 뛰고 정말 우리나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강대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본 강대국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민족의 저항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권 피탈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권이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친일파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일본 애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알랑방긋 꼬리 살살 흔들고 이렇게 바쁜 그때에 나라를 정말 생각하던 사람들,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일반 대중들, 농민들, 이들은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목숨 걸고 애국 개몽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민족의 저항이라고, 민족의 저항이라는 단원으로 배울 텐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위정척사파든 개화파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만 이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 개화기 시기에 주장하는 바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다라고 그때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위정척사파는요 1900년대가 되면은 의병운동을 일으키는 의병운동의 중심 인물들이 됩니다. 위정척사파가 최익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의병 대표적인 의병장이 되고요. 그리고 개화파들은요 여기에서 애국 개몽운동,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야 된다. 일단 교육하자.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산업을 육성시키자. 그러면서 공장을 막 만들게 되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의 저항을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래도 다 할까요? 그래, 다 하자. 그래, 그러면은 바로바로 합시다. 지금 시간은 없는데 바로 의병운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병운동.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 계속해서 무슨 의병 쭉쭉 적어줬어요. 그것들을 이번엔 한꺼번에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의병운동 언제 제일 처음 적어줬냐 하면은 바로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배경으로, 을미사변 때문에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것을 을미의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미의병부터 알아보죠. 을미의병은 1895년입니다. 연도 외워뒀죠. 94, 95, 96 외우라고 했습니다. 을미의병은요 왜 일어났다고 얘들아? 배경, 원인이라고 할까? 원인. 왜 일어났다고? 바로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표적인 의병장이 누구라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잖아. 국모는 시해를 당하셨는데 국부는 머리를 자르는 지경에 이르렀도다 하면서 내 머리를 자르려거든 내 목을 쳐라 도끼를 가지고 저항했던 사람. 그렇죠. 최익현이죠. 최익현 등의 유생들 중심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생들에게는, 유학자들에게는요 이 단발령 이거는요 엄청난 해선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했으니까 유생들이 크게 저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병 적었지만 을사의병입니다. 을사년이 얘들 몇 년이 있으면 외우라 그랬잖아. 몇 년이야? 1905년. 을사년에 왜 사람들이 의병으로 일어났을까요? 을사년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래, 을사조약이죠. 이때는 유생들 뿐만 아니라 양반에서 누구까지 등장하게 되냐면 평민의병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얘들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 의병들은 평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민들도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을사의병 때는 비로소
평민들의 숫자가, 평민 의병의 숫자가 늘어났고 평민 중에서 의병장이 나오게 되었다. 이전에는 리더는 무조건 양반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때는 뭐 양반이고 다시고가 어딨어. 나라가 빼앗겼는데 평민들도 의병장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 누구냐면 이름부터 약간 평민스럽습니다. 딱 들어도 얘는 평민 같아 느낌이 옵니다. 따라합니다. 신돌돌. 다시 신돌돌. 그쵸, 바로 신돌석입니다. 신돌석이라는 장군의, 신돌석이라는 이름의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의병운동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의병이 아까 이야기했던 정미의병입니다. 이 정미의병은 내용이 좀 긴데요. 정미년은 1907년이라고 했고요. 정미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까? 방금 배웠잖아요.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고종이 폐위당했다. 그쵸? 바로 고종의 폐위입니다. 야, 일본 놈들 니들이 뭔데 우리 황제를 폐위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고종의 폐위와 그리고 군대 해산입니다. 근데 이 다른 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 정미의병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정미의병이 전투력이 가장 셉니다. 왜요? 군대가 해산했잖아. 이 해산된 직업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의병으로 갔던 거지. 그래서 해산 군인이 가담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을미의병은 유생들 중심이라니까? 공부하던 사람들이야. 학자들이 싸워봤자 얼마나 잘 싸우겠니? 을사의병은요, 학자들과 그리고 농민들, 뭐 농민들을 물론 뭐 스님 그때도 얘기했지만 낫, 홍이, 괴미, 괭이 이런 거 들고 나오면 무섭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미의병은 직업군인들이 나온다니까? 직업군인들이 전술, 전략을 이용해서 일본 놈들을 막 한다니까? 전투력이 가장 강했던 의병이 바로 이 정미의병입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의병들을 모아서 하나의 군대를 조직하는 거야. 대단하죠? 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이야, 우리가 각 지역별로 그냥 일본 놈들만 혼내자 뭐 이렇게 친일파 때려잡자 이 정도가 아니라 서울로 진격해서 아주 그냥 친일파 놈들 때려잡고 일본 놈들 때려잡자. 서울로 진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따라합니다. 서울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 이거는 1908년입니다. 얘들아 오해하지 마세요. 1907년에 의병이 시작되어서 이 의병이 커져서 1908년도에 서울까지 밀고 올라가자 뭐 이런 작전까지 펼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서울 그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선출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서울 진공작전을 이 이인영을 중심으로 막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진격을 했냐면 동대문 앞 400리? 그러니까 동대문까지 진격을 했다는 거야. 동대문요, DDP 이까지 진격했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경복궁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서울의 코앞까지 닿았다. 근데 왜 이인영이 갑자기 동대문 코앞까지 와놓고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보고 울기를 시작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울고불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진격을 멈춘다. 우리는 진격을 멈추고 나는 일단 아버지 제사 지내러 갈게. 아버지 제사를 지낸다고 후적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총대장이 떠나니까 나머지 대장들끼리 벙찐 거야. 이제 누구를 총대장으로 세워야 되지? 내가 해야지 뭐 이런 다툼도 있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허위라는 사람 맞나요? 아무튼 허위라는 사람이 총대장이 되긴 했는데 뭐 지도력을 잃은 거지. 지도력을 상실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인영이었다면 아빠 제사 지내러 가니 안 가니? 각자의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안 가요. 가족이 중요하냐? 가족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고, 가족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닌데, 가족보다 더 큰 게 있잖아. 물론 저는 가족보다 큰 게 없어요 하는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생각해요. 이 서울 진공자들이 실제로 이인영이 안 가고 서울 강북까지 갔다고 해도 일본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긴 해. 그래도 몰라.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이 정미의병도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이 의병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독립군으로 계승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모두가 다 독립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국권 피탈 시기에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저항을 했는데 저항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의병운동,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는 일본에게 전투력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후위를 도모하자, 교육하자, 그리고 돈 벌자 라고 했던 애국개몽운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갔는데요. 뭐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빡빡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야 제일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시험과 관련된 서술형 관련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안녕!